자, 우리 부가치세 신고 납부 과목 2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전 단계 우리 부가치세의 특징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죠? 자,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론상 부가가치가 아니라 거래 간의 매출과 매입의 차이에 가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실질적으로 요 설명보다는요, 자, 우리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한 이유는요, 그 매입세액을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적격 증명 서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부가치세를 작게,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려고 거래액을, 그러니까 매입액을 부풀리는 그런 사항이 있겠다.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음,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요. 좀 더 글씨 키워야 되나요? 자,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또는 자, 우리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해서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이 부가가치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매입액, 그러니까 매입액을 낮추게 되면 아니죠. 매입액을 그 가공으로 자 높이게 되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지요. 자, 이때 과거에는 이런 지금은 뭐 전자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수기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럴 때는요. 이 그 교차로 감시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자, 이 매입액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자, 어떤 누군가한테는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자, 어떤 누군가한테는 자, 매입액이 돼 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거래액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우리 하나의 거래액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때 자, 이 매출액과 이 매입액이 동일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로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전에 자, 과거에는 자, 수기로 감시할 때는 많은 부분이 자, 미비했었어요. 네. 수기로 감시할 때는 많은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 매입액을 올림으로써 부가치세를 이렇게 작게 납부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 하나의 거래를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서로 맞게 하기 위해서 자, 세금 계산서라는 제도를 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공급자한테 너가 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라. 자, 그리고
이 공급받는 자, 자, 공급받는 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서 정당한 자, 매입 세액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그리고 공제 가능한 자, 매입세액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냥 단순하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구나 라고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 거래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부가가치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는 맞지만 세액공제법이라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지세를 계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간접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제가 이 표에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줬습니다. 자, 지금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로 규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납부 의무와 그리고 부담하는 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일컫는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간접세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소비지구 가세 원칙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국가 간의 이중 가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중 가세. 자, 요거 외워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소비지구 가세 원칙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채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상반된 개념으로는요. 자, 생산지구 가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뭐 일본으로 어떤 그 TV를 자, 수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은 부가지세율이 자 10%가 되고요. 자, 일본은 우리 한 17%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시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소비지구 가세 원칙 상하에서 한번 볼게요. 자, 소비지구 가세 원칙 하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그 TV를 수출할 때는요, 우리가 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TV가 넘어갈 때, 자, 한국에서는요, 자, 우리가 TV 가격이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수출 제한은 자, 영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자, 한국에서 자, 일본으로 수출할 때 부가세 없이 부가가치세 0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자, 일본에서는 자, 한국 TV를 자, 1,000원에 자,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일본상을 좀 볼까요? 자, 일본이에요. 자, 일본 보자. 자, 한국 수입 TV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자체 일본 국내 생산 TV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얼마에 그 뭐냐 그 얼마 주고 수입을 했나요? 자, 1,000원 주고 수입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한국 수입 TV하고 어떤 스펙이 동일한 일본에서 생산한 TV가 동일하게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소비지국 가세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우리 VT를 우리는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자, 소비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입한 TV를 이제 소비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때 일본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17%이기 때문에 17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요. 총 가격이 1,170원으로 일본인들은 구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자체 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생산한 TV도 동일하게 1,000원이라고 본다면 VT는 동일하게 17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본 소비자들은 일본에서 생산한 자국 TV를 1,170원에 그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넘어갈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동일해졌다. 그죠?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생산지국 가세원칙을 한번 볼까요? 자, 생산지국 우리 가세원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자, 한국에서 부가지세를 매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가세 10%를 포함하게 되면 일본으로 수출할 때 부가지세가 100이 돼버리고 100으로 수출하고 일본에서는 한국 TV를 부가지세를 포함해 가지고 1,100원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렇다면 한국 TV가 1,100원에 수입이 되었고요. 자, VT가 17%라고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100원에 곱하기 0.17을 하게 되면 자, 187원이 돼버린다. 그죠? 하지만 187원을 다시 매기진 않아요. 왜냐면요, 생산지국 가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소비지에서는 우리 가격을 생산지국에서 넘어갈 때 그때 부가세를 매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일본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려고 한국 TV를 수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VT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한국 TV는 1,100원에 일본으로 넘어가서요. 결국에는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 TV를 1,100원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하지만 일본에서 생산한 TV 같은 경우에는 자, 동일하게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한국 TV도 1,000원이었으니까 동일 스펙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런데 일본은 부가지세율이 17%다, 그죠? 그래서 170원에서 1170원 주고 일본 사람들은 자국 TV를 1170원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1100원하고 1170원하고 맞지가 않죠. 동일한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부가가치세가 덜 포함된 그러니까 작게 포함된 수입 제한을 소비를 해버리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본 자국 TV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생산지국 가세 원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수입 TV든 국내에서 생산한 TV든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소비지국 가세 원칙을 채택을 해서 세법이 운영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소비지국 가세 원칙 그리고 그 뭐냐 생산지국 가세 원칙, 뭐 국경세 조정 뭐 이렇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가격 왜곡 현상 그리고 이중가세 조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소비지국 가세 원칙을 그 채택해서 그 제도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지세는 자, 면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죠. 자, 이 면세 제도는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 면세는 어떤 특정 제한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요, 부가치세 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 표현보다는요, 원칙은 우리는 일반 소비세 때문에 가세에 해당됩니다. 모든 것들이 가세예요. 하지만 특정 제한화 용역에 관련돼서는요, 원칙은 가세이지만 가세를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역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역진성이라는 거는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우리 TV가 지금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100만원짜리가. 자, 부가가치세는 자, 100만원 자, 곱하기 10%니까 1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세액은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는 자, 월급여가 자, 1000만원이고요. 자, B는 자, 월급여가 300만원이에요. 있고. 자, 그렇다면 자, 실효세율을 볼까요? 자, 1000만원에서 1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 1%에 해당하겠다. 그죠? 하지만
3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시효세율은요. 아하, 요거 때문에 헷갈렸었구나. 자, B한테 적용되는 실효세율은요, 3.3%에 해당되겠다. 그죠? 3.3%. 그러니까 이 B 사람이 A 사람보다 부가가치세를 3.3배나 더 부담을 하는 현상이 발생이 해버렸네요. 자, 우리 뭐 응능가세,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응익가세, 뭐 그리고 뭐 수직적 공평, 뭐 수평적 공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B라는 사람이 월급여가 더 작기 때문에 자, 부가가치세 입장에서는요. 자, 수직적 공평이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쵸? 자, 똑같이 실효세율이 나와가지고 A라는 사람이든 B라는 사람이든 자기의 소득에 맞춰 가지고 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가치세는 이런 10% 단일 세율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처럼 B가 A보다 더 세부담이 많아지는 역진성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제한이나 용역에 대해서는요, 아예 부가치세를 가세를 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실효세율이 0%가 되고 역진성이 없어질 것이니까요. 자, 하지만 그런 특정 제한이나 용역들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부가치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 있죠. 자, 부가가치세 때문에 내가 먹을 거를 못 먹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의식, 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과 관련한 품목에 한해서는요, 면세로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단계 거래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요, 소비 과정에 이르는 모든 유통 단계에서 가세하는 다단계 거래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거죠. 맥주 회사도 납부해야 되고, 맥주 회사도 납부해야 되고, 주류상도 납부해야 되고, 호프집도 납부해야 되고, 각 거래 단계마다 이런 식으로 각 거래 단계마다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래세 방식을 다단계 거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서요. 이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자,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에 해당을 하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그러한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사업자는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법을 보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영리 목적,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어떤 비영리 단체 모두 다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리 목적은 필요하지 않고, 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리고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라는 것은요. 자, 어떤 인적, 물적 시설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적 시설이라는 거는요, 우리 직원을 두거나, 그리고 물적 시설은요, 어떤 사무실 공간이 있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공급에 대한 정의는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제한화 용역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셨죠? 자, 그래서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일단 독립성을 갖추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 불문하고 그냥 사업자에 해당한다라고 사업자라고 개념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제도 중에 자, 이런 사업자 등록증 들어보셨죠? 자,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통 사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 사람도 있고 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은 어떤 형식적인 것, 그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 안 했다 하고 여기 사업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했던지 안 했던지 이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포함이 된다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사업자이고 그리고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실무에서도 이런 일들이 터지고는 합니다. 아니, 나는 어떤 피규어라는 어떤 취미생활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취미생활이다 보니까 빈번하게 중고 시장에서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나보고 부가지세를 납부하라고 하느냐.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떤 독립성을 갖추고 그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공간이 하나의 뭐 사무실을 구성하고 있고 막 이래 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세 관청으로부터 아무리 취미 생활이라도 이 피규어를 빈번하게 매입을 하고 빈번하게 판매를 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이 자기가 매입한 가격보다 한 번씩은 손실을 내고 팔 수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얹어서 팔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 가세관청에 포착이 된다면 이제껏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다 가세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일반적인 사업자로서 자, 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를 하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게 사업자의 개념입니다. 자,
사업자의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업자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한번 쫙 짜갈라야 됩니다. 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요 선 위쪽으로는요. 자,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사업자고요. 자, 요 밑에서는요. 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입니다. 자, 면세사업자부터 볼까요? 자, 이 면세사업자는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이나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면세사업자 개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인도 가능한 거예요. 자, 부가치세법상 우리가 어떤 면세되는 제한이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 안에는 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주셔야 될 것은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치세 당연히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자, 면세 사업자는요,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다는 표현보다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자, 면세 사업자가 어떤 면세되는 제한이나 용역을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출 금액만, 그러니까 공급 가액만 받으면 되지, 세액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세액을 거래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급가액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받았다는 어떤 증표가 되는 서류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계산서예요. 자, 앞에 똑같은 계산서인데 앞에는 세금 계산서, 이거는 그냥 계산서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제 부가치세법상 우리 사업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가세자라는 게 있고 간이 가세자라는 게 있어요. 자, 간이는 조금 우리 힘없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절대로 간이 사업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은요, 처음에 회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자본금이 출자가 된 상태에서 회사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는 볼 수가 없어서 이 간이 가세자는요, 다 개인 사업자로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개인만 간이 가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가세자는요, 법인 사업자랑 개인 사업자 모두 다 일반 가세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 소규모면 간이고 면세되는 제한이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면세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죠? 자, 일반 가세자는 지금 우리가 공부했듯이 부가치세는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가지고 부가치세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가세자는요. 자, 우리가 어떤 가세되는 제한이나 용역을 공급을 하고 나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받았다는 증거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차이점 보세요. 계산서 똑같은데 자, 앞에 세금이 있냐 없냐 밖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간이 가세자는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자, 공급 대가에다가요, 부가가치율을 곱해서요, 거기에다가 10%를 곱하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나오고요. 자, 이 간이 가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요렇게 계산한 금액을 거래 징수를 하고요.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2교시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3교시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